한때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 혜택에 이황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많은 유생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곳이었으나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마을 어딘가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이며 소리가 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현상을 마을 사람들은 기의 장난이라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때 이황 선생이 제자들에게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이 현상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이황 선생은 제자들과 함께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해가 저물고 어두운 밤이 되자 정말로 어디선가 이상한 빛이 번쩍이며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주춤거렸지만 이황 선생은 차분하게 그들 중 몇 명을 지목하여 말했다. 자, 이 기론을 기억하라. 이는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본 법칙이요 기는 물질적 요소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상에도 분명한 이와 기의 작용이 있을지니 두려워 말고 밝혀보자. 이황은 제자들과 함께 빛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한 오래된 창고를 발견했다. 창고 문을 살피던 중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이황은 손짓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안에는 한 마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창고 안에 설치된 몇 개의 장치들을 조작하며 빛을 발생시키는 몇 개의 거울과 렌즈를 다루고 있었다. 또한 몇 개의 종을 치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황과 제자들이 갑자기 들어오자 그 사람은 놀라 펄쩍 뛰었다. 이황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이게 바로 그 빛과 소리의 정체로구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것이오? 그 사람은 크게 긴장하며 설명했다. 선생님, 저는 단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의 재미를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매일 비슷한 날들이 반복되기에 조금은 신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렇게나 두려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황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참으로 흥미로운 시도를 하였구나. 그러나 그대의 행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였음은 인정해야 하느니라. 이는 기가 주는 변화의 힘이 커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의 가르침을 통해 정진하는 바른 길을 우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반성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의 행동으로 인해 마을이 혼란에 빠진 점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이황은 그 사람과 함께 창고 안의 장치를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이 실체를 알게 되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편안함에 감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이황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있어 도덕적 본질과 그 원리를 항상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훗날 제자들 사이에서 신비한 빛과 소리의 밤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이와 기의 조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기억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여름날 저녁, 고즈넉한 조선의 한 마을에 이상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사단칠정의 비밀을 간직한 율곡의 뜰이었다. 이 뜰에는 율곡이 선생이 남긴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이 바위는 특별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글귀를 담고 있는데 그곳은 그 사람의 감정을 진솔하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고 한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호기심이 많은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두찬이라고 했다. 두찬은 일찍부터 공부를 좋아했지만 마을에서는 그의 과학적 호기심 과측은지 수호지심 등의 감정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해 자주 갈등에 휩싸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내면을 찾아 이 멀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두찬은 마을 어르신들에게서 율곡의 뜰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가 본다. 과연 바위는 정말로 그의 감정을 비춰줄 것인가? 두찬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드디어 도착한 율곡의 뜰. 오래된 나무들이 정겹게 흔들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바위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두찬은 바위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바위에 한 줄의 글귀가 나타났다. 내 안의 사단과 칠정을 깨닫고 조화롭게 다스려라. 두찬은 순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과연 사단과 칠정이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기로 했다. 두찬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딱 한 번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어린 새끼, 고양이를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측은지심 때문에 그 고양이를 돌보며 며칠간 집으로 데리고 온 기억이 있었다. 그 후로 그는 자연스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찬은 수호지심도 잊을 수 없었다. 어릴 때 친구가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발견했을 때 두찬은 그 친구에게 거리낌 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타일렀다. 그의 이런 태도는 때로는 고립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옳지 않음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그는 겸손하고 양보하는 사양지심을 지니고 있었다.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도움을 받은 기억이 많았다. 두찬은 언제나 자신보다 다른 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두찬은 시비지심도 강하게 느껴왔다. 항상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태도로 인해 그는 고독한 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두차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증오 등 칠정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칠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많은 문제를 겪었던 자신을 떠올렸다. 바위는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다. 두차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감정과 도덕적 기준을 되돌아보며 깨달았다. 사단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높게 세우고 칠정은 그것을 스마트하게 조절해야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부 자극에 의해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한 두차는 사단과 칠정을 조화롭게 조절하는 길을 터득하고자 결심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사단 칠정론을 설명하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 율곡의 뜰에서의 그 경험은 결코 평범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진정한 선비로 만들어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두차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도덕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들을 조화롭게 다스리며 살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두찬의 이야기를 듣고 율곡이의 사단 칠정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며 더 나은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갔다. 두찬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전해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다. 그렇게 율곡의 뜰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게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칸트의 범주론을 주제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칸트의 철학적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철학 마을이라는 곳에서 매우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덕분에 모든 철학자들이 한 번쯤은 모이고 싶어하는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과 철학 애호가들이 놀라운 경험을 즐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축제의 가장 대단한 이벤트는 칸트의 범주론 라비린스라는 이벤트였습니다. 이 미로의 특별한 점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다시 만나고 싶을 때 정확히 서로를 찾는다는 것이었죠. 이는 바로 칸트의 범주론에 따른 것으로 미로 자체가 칸트의 12개의 범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가자 중에는 철학대학원생 일리사와 나무꾼인 톰이 있었습니다. 리사는 칸트의 범주론을 공부한 적이 있었지만 톰은 철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은 이번 축제가 그저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리사와 톰은 같이 미로에 들어갔습니다. 미로의 입구에서 안내문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미로는 칸트의 범주론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범주의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양, 질, 관계, 양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12개의 범주 안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리사는 반가워하며 톰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양은 단일성, 다수성, 전체성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로에서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또는 전체 그룹인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질에는 실제성, 부정성, 한정성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현실적인 것인지 아예 없는 것인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하죠. 관계는 실체와 속성, 인과 상호작용을 포함하죠. 이것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사물의 관계를 설명해줘요. 마지막으로 양상은 가능성, 실제성, 필연성을 포함해요. 어떤 일이 가능성 있는지, 실제 있는지 또는 필연적인지 말하는 것이죠. 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리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따라가 볼게. 내가 리드해줘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둘은 미로를 푸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에서 리사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일성의 범주를 따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해요. 단일성을 따라 하나의 길을 고릅시다. 다음 구간에서는 미로 의지를 느낄 차례였습니다. 리사는 우리의 길이 실제성이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라며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톰은 땅을 두드려보고 실제로 걷기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인과 관계의 범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리사는 여기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톰은 조금 더 난생 처음 느낌으로 따라가며 뻔하다고 생각했던 길을 지나 새로운 구역에 들었었습니다. 결국 미로의 마지막 부분, 양상의 범주에 도달했을 때 리사는 매우 진지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가능성, 실제성, 필연성 중 어느 것인지 판단해야 해요. 톰은 과감하게 선택했고 그 선택은 둘을 미로의 출구로 인도했습니다. 출구 밖에서 리사와 톰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톰은 덤벙거리는 성격에도 리사가 계속해서 철학적 범주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응용해보는 것을 듣고 따라가며 즐거웠습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리사 정말 고마워. 칸트의 범주론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을 줄 몰랐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 리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즐거웠어. 사실 이론을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제 리사와 톰은 단순한 철학적 대화를 넘어서서 칸트의 범주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축제는 끝이 났지만 이 둘의 우정과 지식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깊어져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칸트의 범주론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을 조직화하고 이해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칸트의 통찰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